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뭐 선거로 하루 이제 쉬는 날이죠. 오늘 시간은 지금 4월 15일 8시 48분에 여러분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전망하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그 달러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나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하고 원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제에 대한 지식이죠. 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다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이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따라오시면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해 주시고 하면 금방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차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건 지금 달러인덱스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94달러 정도까지 지금 내려가다가 이게 103.96달러까지 급상승을 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자 지금 뭐 거의 98, 99 요 사이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61선에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항상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달러가 정말로 필요로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 이게 뭐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무슨 달러를 사느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국 연준의 자산 관련돼서 대차대조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 연준 대차대조표 자산 증가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이제 중요하냐 첫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회사든 은행이든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 부분하고 이 부채하고 자본하고 부채죠. 자본하고 부채를 합해야 이제 자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산이 연준에서는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채권이나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연준이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이제 시장 조절을 위해서 대부분은 채권, 뭐 모기지 채권이 됐건 국채가 됐건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회사 채권 CP까지도 매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연준이 뭐 MBS라고 그래가지고 요 모기지 채권까지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뭐 CMBS라고 그래가지고 상업용 모기지 채권까지도 이게 지금 매수를 해주느니 마느니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왜 자산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통은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데 이 자꾸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이 되면은 이 FRED나 뭐 FED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달러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 지금 판돈이 달러잖아요. 이 판돈의 달러를 총괄하고 있는 데가
이 FRED 뭐 FED 뭐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달러를 전체적으로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전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예 그냥 시스템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스템화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고 어느 법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뭐 어떤 자본시장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잃고 또 이러는 부분들도 다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죠. 우리 뭐 주식 투자하는데 뭐 HTS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보는데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 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돈을 풀고 줄이고 해가지고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연준에서 이 자산을 늘려갈 거다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여기 뭐 이 각도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 2008년도처럼 돈을 엄청나게 풀어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유튜버들이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늘어날 때부터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왜?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구보다 더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풀었을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돈을 연준은 이 풀었다 줄였다 하는 부분을 시스템화로 해서 굉장히 조절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돈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혼란이 올 수 있고 이 강도에 따라서는 아주 큰 혼란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런 증거가 그럼 나올 수 있느냐? 기존에 이제 국채를 매입했던 이 부분들을 지금 처음에 한 700억 달러에서 지금 이거 600억으로 줄이다가 다시 500억으로 줄이고 이걸 다시 300억까지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S 채권 같은 거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주택담보 채권을 이게 이제 한 500억에서 한 150억 정도로 줄이고 뭐 2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이제 줄인다고 치면 요거가 지금 700억에서 300억이 됐으면 400억이 줄고 자 요게 지금 보면은 500억에서 뭐 200억 잡더라도 이게 지금 300억이 저기 하니까 한 약 7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금액이 요게 이제 발표는 하는데 이게 이제 크고 작음은 연준에서 조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약 뭐 이거저거 다 띄고 한 700억이라고 700억이 줄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700억 정도가 줄었다 그러면 열흘이면 7천억이에요. 그리고 20일이면 1조 4천억이고 그 다음에 한 30일이면은 2조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런 계산을 하냐면은요. 이거 외에도 연준이 그 돈을 풀고 줄고 하는 걸 레포를 통해서 하는 거 외에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했죠. 이 국채를 발행한 게 참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2조 2천억 달러를 부양책으로 쓰고 또 2차로 2조 3천억 달러를 또 부양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 의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거의 4조 5천억이라는 국채가 이 발행이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연준에서 이 국채를 다시 뭐 사주면 모르지만 매도를 해버리면 어찌됐건 간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양책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연준이 사주든지 뭐 시중은행이 사주든지 다른 나라에서 사주든지 사줘야 되는데 무슨 또 이 그 미국은 자신감에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을까요? 근데 이 국채도 이 그 부양책을 하면서도 일부 굉장히 많이 나눠지죠. 뭐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기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융기관 지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 뭐 이제 CP를 회사의 뭐 회사채라든지 약간의 뭐 정크펀드 가까운 것도 매수를 해준다는 거는 이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막 다 세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부양책이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키면서 가장 현실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이번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조 2천억 달러하고 2조 3천억 달러를 풀었으면 분명히 시중에 돈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준의 자산을 늘려갔는데 자산을 이제 간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국채를 사주고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러가 풀렸는데 아니 무슨 달러 경색이 일어나느냐? 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 30일 정도만 지나면 한 단계의 그 부양책에 해당하는 돈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거두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캐파를 열어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레포를 발행하는 게 가장 컸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주면서 국채를 사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쭉 근데 이 레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매라는 거는 다시 되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시중은행에서 이 레포를 발행하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했던 부분을 연준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이게 뭐 보통 레포는 7일짜리인데 요번에 뭐 49일짜리까지 이게 연장을 해주면서 이 현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연장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채권을 다시 돌려주고 달러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속도나 이런 걸 하면 약 5월 초에 이게 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다시 이걸 한번 강조를 하면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월 초라는 거는 이 5월 초가 된다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정이 그때쯤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좀 재밌는 게 이제 나오죠. 아니,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이처럼 달러를 잔뜩 풀었는데 이렇게 달러를 잔뜩 풀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단 말이냐. 달러를 기존에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풀 때는 물론 이제 다른 때도 있었죠. 근데 다른 때도 있었는데 달러를 막 풀면 달러가 약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금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냐. 근데 요 1년짜리로 한번 제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차트를 길게 보니까 이러지. 요걸 한번 제가 더 짧게 한번 봐볼까요? 2000 지금 20년 이제 19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9년부터는 해야지. 요간 10월부터 해가지고 10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요게 지금 몇 월부터 지금 3월부터니까 이걸 조금 더 줄여보죠. 이걸 조금 더 줄여보시면은 이게 안 나오네. 요 2000년 지금 4월 8일이죠. 8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요걸 조금 더 줄여보면은요. 2020년 지금 요 3월부터 지금 시작한 거니까 3월 1일부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부분이 좀 완만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레포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줄였던 부분들 있죠. 약 한 700억 달러씩을 매수해오던 부분들이 이제 환매가 들어오면서 줄어드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5월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보면 여기서 이 줄어드는 부분에 여기 줄어드는 요 부분에 상당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왔다.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돈을 푼 거하고 여기서 돈을 푼 거하고 분명 달러는 이때 약세를 보이고 뭐 금도 올라가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이때 뭐 중국에서 그때 뭐 베이징 대학교에서 미 재무부 장관이 그 가이트너가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베이징 학생들이 달러가 휴지가 되고 어쩌고 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뭐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러 휴지 얘기를 또 나와요, 여기서. 정말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이때 달러가 휴지 얘기 나오고 나서 중국이 달러를 버리고 원자재를 샀다가 정말 한번 눈탱이 밤탱이가 됐었죠. 그리고 달러는 굳건히 또 정말 필요한 화폐가 되고 세상에서는 없어야 되는 정말 안전통화가 되면서 여기까지 흘러오다가 지금 이렇게 돈을 푸니까 또 달러 휴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걸 또 방송에서 이용해 먹고 있는다는 거는 정말 좀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데, 자꾸 이게 날짜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아니, 여기서 왜 달러 휴지가 나오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아니, 무슨 근거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이때 당시에 돈을 왕창 풀었을 때는 달러 휴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때 베이징 대학 애들이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 달러는 굳건하게 여기는 이건 아니죠. 상승을 했고 세상에선 정말로 가장 소중한 종이 조각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뭐하고 돈을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건 제가 오늘 저 유튜브 썸네일 이쪽에 사진을 먹을 거를 해놓은 것도 그거거든요. 주가 제가 설명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다 세상에 사는 게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뭐 이 먹을 거를 구하려면 원시 시대부터 정말 남들보다 부지런하거나 똑똑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을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이걸 잡을 때 정말 잘 몰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돼지가 이쪽으로 튈지 이쪽으로 튈지 이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걸 잡으면은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요즘에 투자를 하는데 혼자 한단 말이에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데 이거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돼지가 어디로 갈지 알고 두 사람이 잡는다 그래도 어디에 서가지고 이 돼지를 잡을 거예요. 이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다 일단 미리 캐치를 하고 어디에서 길목을 지키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휴지론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또 휴지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경제를 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태가 달러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태로 바뀌어가는데, 지금 IMF의 그 회원국들이 지금 180개인가 190개 정도 되는데, 지금 90개국이 달러 그 아주 90개국이 달러 구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달러가 분명히 글로벌에서는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부 어떤 나라, 한국, 대만, 멕시코, 얘네들은 참 이뻐. 이거 플러스 6개국, 유럽의 6개국은 통화 수합도 해줬어 지금 미국이. 난 모르겠어. 얘네들이 왜 갑자기 우리 또 대한민국은 저 우방이야, 또 동맹이야? 통화 수합을 해줬어. 그 요번에 또 보니까는 1차, 2차, 3차 분이 지금 그 집행이 돼가지고 1차 그 40억인가 80억 하고, 그 다음에 이거 140억 하고 요거 40억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도 달러가 부족한 나라인데 이게 다 입찰이 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뭐 어느 정도는 원활하나 봐. 달러를 안 가져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엄청 줄었어요, 또 요번에. 자, 외환보유고가 엄청 줄었는데 만약에 통화 수합을 안 해줬으면 요만큼 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 통화 수합 해온 거 가지고 별로 안 가져가는데? 당연하지. 아직 배당금 다 안 나왔거든. 배당 나오면 다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본다고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잔뜩 팔어 지금. 근데 얘들이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 우리나라 왜 채권을 사겠어? 달러라도 안 받고 나가. 그러면 이거 나중에 판 걸로 또 주식 살라고 여기다가 세이브 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주식을 팔고 지금 채권을 사고 있는데, 이 채권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속이려면 채권 딱 사놓은 걸 가지고 지금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무슨 뭐 KB 저 기업은행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지금 외국은행 됐잖아요. 외환은행부터 해서 하나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얘네들은 돈을 못 빌려줘 가지고 지금 돈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안달인데, 이 채권을 딱 여기다 맡기고 돈을 대출해 주면은 거의 95% 이상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바꿔 가지고 원화를 나중에 주식 판 돈하고 또 배당 받은 돈하고 다 바꿔 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나는 의심스러운 게 왜 통화 수합을 600억 달러를 해주고 미국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1200달러를 이게 레포를 발행할 수 있는 걸 해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미국이 이렇게 착한 나라인 줄은 나는 진짜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왜 이거를 지금 해주고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러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이 우리한테 통화 수합 300억 달러밖에는 안 해줬어요. 근데 이 300억 달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들이 바꿔가지고 나갈 돈만큼만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는 미국이 뭐가 이쁘다고 600억 달러하고 1200달러를 이거 사이드머니로 준비해놔라 하고 이렇게 빌려줬을까요? 나는 이게 아주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 보자니까요. 자, 이거 FRED 여기 들어가면 보면
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참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거거든요. 참 이 보드가 들어가 가지고 요게 이제 아니 아무튼 저기 뭐야 브로드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저기 요게 이제 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거든요. 이게 근데 연방준비이사회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 요 시스템이란 말이 자꾸 들어가요. 요 시스템이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통화및 물론 이제 통화및 파이낸셜이니까 통화및 저기 뭐야 금융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융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이제 브로드죠. 브로드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로드 인덱스에 관련된 이게 그러니까 외환에 관련된 거죠. 외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외환 관련된 부분에 이 브로드 달러 인덱스라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제가 이제 봤었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메이저가 있고 브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OITP가 이제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요게 이제 토탈 이제 그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별로. 자, 이제 요걸 조금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총 메이저 6개국하고 나머지 26개국들을 이렇게 토탈로 비중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비중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죠. 호주가 지금 1.395%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0.5밖에 안 돼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이미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죠. 브라질이 1.9%, 그 다음에 캐나다가 13.384%예요. 근데 이 캐나다는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석유나 원목 거래 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가장 비중이 좀 높은 나라들이 이 비중이 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이나도 보면은 15%밖에 안 돼요. 브로드 달러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중국이 이 브로드 달러를 만든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거를 한번 다시 그 브로드를 보면은 이게 1995년도에 역프라자 합의 나오고 나서 이 브로드를 만든 거거든요. 메이저는 6개국 가지고 하는데 이 브로드는 이 6개국 플러스 26개국이 무역 비중으로 지금 이 그 환율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왜 메이저 6개국으로 달러 기준을 정하는데? 그랬더니 미국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를 만들어 놓고 OITP라는 그 달러 인덱스를 만들어 놨잖아. 그걸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중국이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니들은 있잖아. 전체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돼. 우리하고 무역 비중 하는 게. 그런 애들이 무슨 뭐 큰 소리야. 이러니까는 중국이 또 아무 소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칠레도 있고 뭐 콜롬비아도 있고 그런데 0.6, 0.6 뭐 이런 식이죠. 홍콩은 1.41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큰 데를 보시면은 인도가 2.8%, 그 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쭉 가는데 일본이 6.2%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3% 정도 돼가지고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나마 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멕시코가 13%야. 자, 이렇게 미국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면은 멕시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캐나다가 이렇게 있고 뭐 알래스카만 여기 미국 거니까 캐나다하고 여기 멕시코하고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네. 물론 이 멕시코하고는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죠. 예전에 뭐 텍사스 땅 요런 것까지 다 미국 땅이었는데 다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현대차가 됐건 뭐 하거든 요 멕시코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쭉 그 있고 나머지 0점 몇 되는 거 러시아도 뭐 0점 몇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유로가 18% 정도 되고 베트남이 1.3이나 돼요. 이게 영국이 5.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1.95%밖에 좀 안 돼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해준 거는 대만,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 유럽의 6개국.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중이 좀 되는 데고,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런 국가들이 모두 이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제 랜드화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부각이 돼버려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이 브로드에는 그 남아공화국이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번외 국가들이 지금 그 달러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신흥국이죠. 그 프론티어 국가들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 뭐 선진국, 그 다음에 뭐 약간 어중충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를 이머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에 못하는 애들을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이 이머징도 사실은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달러 공급을 해준 상황이고 이 프론티어 국가들이 지금 한 90여 개국이 지금 IMF에 돈을 신청하고 있다. 근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다. 지금 이 양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IMF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IMF 회원국들 주 메인 회원국들에게서 돈을 걷는 수밖에 없죠. 미국, 뭐 일본,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런 데들이 또 메이저 국가들이 또 이렇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푸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자기들이 쓸 달러도 달러지만 글로벌에서 필요한 이 달러를 미리 찍어낸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미국이 이게 달러가 풍부한 거지. 그리고 이것도 레포나 이런 걸로 해서 짧게 기간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확 이렇게 줄어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놓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무슨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달러가 휴지가 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경제를 그 읽어낸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분명한 거는 이 달러들이 벌써 보세요. 자, 우리나라 600억 달러. 뭐 이제 대만도 뭐 수합해 준 거 쭉 다 합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리고 1200달러 그 저기 뭐야 미국 채권 담보로 해서 나오는 돈. 이것만 해도 1800억 달러예요. 자, 우리나라만 1800달러를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럼 이걸 쓰면은 어차피 이 달러가 또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이든 뭐든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 필요한 나라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남아공이 됐건 뭐 아르헨티나가 됐건 여러 나라들이 지금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그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한번 우리가 환율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도 그 통화 수합을 해줬지만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우리 그 회원들한테 환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야, 환율이 뭐냐? 어? 환율이 뭐냐? 물론 달러하고 이제 다들 대답해요. 달러하고 그 나라의 통화하고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얘가 올라가느냐? 그 브라질, 멕시코 페소가, 뉴페소가 왜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느냐? 달러를 바꾸고 싶은데 멕시코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걸 더 주고 바꾸려고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훨씬 더하죠. 그리고 무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미국하고 무역 비중이 우리보다도 거의 4배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더 부족한 거야, 이게. 자, 멕시코를 봤죠? 그러면 이제 대만도 한번 봐봐요. 대만은 우리보다 훨 약겠죠? 자, 대만은 우리보다 훨 약하다 보니까 무역 비중이 약하고 통화 수화까지 해주다 보니까 대만은 별로 저기 그거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멕시코처럼 깜짝 놀라서 올라갔다가 통화 수합해주고 나서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하고의 그 비중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우리보다는 좀 많았었죠. 영국은 5%인가 그랬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야, 얘네들은 반대예요. 유로하고 그 영국 그 저기 파운드하고 이런 거 호주 달러하고 반대예요. 얘네들이 약세예요. 이렇게 약세 보이다가 얘네들도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달러가 부족을 했었고 모든 나라들이 무역 비중의 그 크기로 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달러들이 부족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유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데 달러를 그렇게 풀었으면 유로가 됐건 뭐가 됐건 유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유로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지금. 근데 유로는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지금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요번에 또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탈리아 이 지금 10년물을 보면은 잠깐만요. 이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탈리아 국채 선물로 봐야 되나? 이게 이탈리아 10년짜리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탈리아 10년으로 봐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시간상 그러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남유럽 부분들의 문제되는 부분들이 슬슬 지금 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달러가 풍부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달러가 풍부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해치 차원에서 이 지금 그 금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가 지금 많이 되면 요게 이제 그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야 금을 사야 된다 하고 요 3월 달에 이 3월 달에 지금 우리 주식 빠질 때 금을 산다고 다 샀는데 이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손절이 나오니까 다시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을 걸. 역시 금밖에 없어잖아요. 정말 한결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요 여기서부터 분명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작년부터 여기서부터도 분명히 어디까지는 올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라 하는 때가 여기였는데 자 요거를 한번 재밌게 요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자 요번에 유가가 55달러다 55달러니까 여기네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대로 한번 보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요 근처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 55달러 자 여기서부터 앞으로 유가는 20달러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방금 그 달러 시스템을 읽어내듯이 읽어낸 거라니까요. 달러하고 오일은 언제부터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쉽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이런 걸 다 찾아낸다니까요. 여기서 빠지는 것도 찾아내고, 근데 여기서 내려갈지는 달러를 보면은 알아.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서 20달러까지 바로 가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제가 내려가면 나중에 2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매매를 또 이상하게 한 사람도 많지. 보면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완전 정답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제일 문제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분명한 거는 이거를 빼려고 의도하는 세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양을 채우기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개미들이 죽는다는 얘기만 알지 자기는 개미가 아니야. 왜 개미가 아니야? 다 개미지. 미국 개미는 개미가 아니고 뭐 한국 개미만 개미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할 매수를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분할을 하고 이제 꺾일 때 비로소 모든 자금을 집행해라 하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란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55달러에 산 사람 봐봐. 이게 미국 가면은 이 유가 인버스가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 버리니까 이제 10% 정도 오른 거죠. 오른 거죠? 10%좀 더 올랐겠구나. 2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압이 교환이 되는 거야. 왕창 산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걸 살 때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갔다고 쳐도 꺾이는 걸 확인하고 사야 이 자금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꺾이는 거 확인하고 올인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올인은 전혀 뭐 절대로 뭐 바라지도 않는 그런 투자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가면서 완전 자, 20달러가 안 되는데요. 자, 50달러, 60달러 가가지고 55달러까지는 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20달러 간다며. 근데 여기서 이제 65달러에서 딱 이 상황이 나오고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요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요런 게 나와야 돼요. 자, 장대 음봉이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야, 이건 끝났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든 뭐하든 나는 무조건 여기서 지르고 기다리면 된다야. 왜? 여기서도 보면 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크게 한번 나오고들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정말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거 보세요. 아니, 무슨 조정도 안 받아?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조정을 나오면 한 4-5개는 나오거든요. 야,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밟고 나서 50달러 정도 와가지고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아니, 세상에 여기서 확인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60일선 깨지고 집행을 해더라도 이거를 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뭐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이러다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다 여기서 깔짝깔짝 하다 손절해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큰 움직임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먹지도 못하죠. 이런 거 보면 보통.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금을 보시면 한번 자, 이 금을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한 거는 이거 달러 푼데 뭐한데 위기가 와 해서 금을 사야 돼. 그런데 이렇게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달러를 풀면서 금을 이렇게 은근 올려주니까 저는 이게 거의 다 이제 와 간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역시 달러 저렇게 풀었는데 방송에서 금 사세요, 달러 버리세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아. 달러를 많이 풀면 원자재가 올라가. 뭐 예전부터 그런 적도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는 달러를 필요로 한다니까 지금 금원을 팔아야 될 지금 상황이야. 부도가 안 나려고. 국채 발행해도 안 받아줘 지금. 왜? 부도 날 나라 국채를 누가 사요? 돈 갚으라고 난리야. 그럼 뭐 할 거야? 남아공화국은 전에 금 최고의 채굴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9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이 제일 생산국, 그 다음에 제일 소비국.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중국의 금을 뺏고 싶어. 달러 시스템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달러를 저기 뭐야 사기부에서 저기 뭐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을 파는 게 최고지. 근데 이렇게 됐는데 금이 점점 올라가죠. 금도 마찬가지로 바로 파는 것보다 외국 은행에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달러 받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팔더라도 이 차익 남으면은 좀 더 달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왜 유가를 보여줬는데요. 뒤로 가가지고 보여드렸겠어요. 지금 너무 이게 기름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란 문제가 나오고 난리를 칠 때가 여기 올라갈 때고 자 여기 올라갈 때였어요. 재밌는 거는 지금 요 전고점도 뚫고 올라갈 듯 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꼬물꼬물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뭐 크게 봐서 그렇지요. 요거 막 줄여보세요. 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모양 이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때 뭔 뉴스가 나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유가 10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예요. 이란 문제 생기고 나서. 근데 지금 달러가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금이 올라간다 하고 지금 좀 비슷한 또 이게 뉘앙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리 많이 들어가지 마라. 금은 좀 다른 거 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근데 은은 더 심해요. 나 같으면 은을 저기 인버스 사겠어. 은은 더 합니다. 이게 은은 금보다도 지금 더 필요 없는 광물이에요. 자, 은이 이게 빠지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예전에 뭐 JP 모간이 금에 물렸다 뭐 한다는데 왜 그럼 JP 모간이 안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금은 지금 여기 은은 4달러까지 빠졌잖아요. 4달러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은은 이게 거의 쓸모없는 광석이에요. 산업 현장에서 이거 막 굴러다녀요. 철광석 뽑을 때도 텅스텐 뽑을 때도 뭐 구리 뽑을 때도 다 부산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은이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어 가지고 채굴 단가가 2달러도 안 되는 그런 저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더 빠지겠죠. 은도 지금 당장은 달러가 많이 풀려서 귀금속으로 지금 취급이 되니까 골드바, 실버바 이렇게 해서 지금 팔리는데 아마 은도 상당히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그 봉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보세요. 이게 쭉쭉 빠질 때 오를 때 이 봉들이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만든 봉이지 이거 뭐 그렇게 여기서도 그때 큰 문제가 뭐 2019년도에도 이랬지만은 2000 여기 올라갈 때도요. 이렇게 큰 봉들은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죠. 무슨 JP 모간이 어째 떼더라, 뭐 해 떼더라 하면은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다 이렇게 저기 큰 IB 은행들이 뭐 한대더라 하면은 다 달려들어.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뭐야 JP 모간,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어 저기 어디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기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까지 저기 뭐야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찼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게 말하는데 좀 버벅거리네. 요즘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바닥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본 김에 S&P까지 봅시다. 제가 이 S&P가 요번에 반등을 할 때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그걸 많이 써드리죠. 저는 다음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데 카페 직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최신 근로에서 쭉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요거 4월 11일 날 S&P 변곡이라고 목표치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드렸어요. 저거 여기 한번 보시면, 올해는 제가 이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목표치나 이런 게 굉장히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걸 지금 봐오다가 변동성이나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의 수치에 대한 오차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4월 17일 날에 이제 미국이 변곡이 한번 올 거라고 지금 변곡 날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S&P 가격적 목표치 변곡은 2785에서 2892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된대요. 그리고 아마 이제 기존 회원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할 거다. 왜? 빅리치가 정확한 목표치를 주지 않고 구간 목표치를 준다. 그리고 얼마 전에 S&P 목표치를 당당하게 바닥에서 3336을 간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제 최근에 이런 목표치를 단계별로 주느냐?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이건 뭐냐, 나스닥이. 나스닥도 지금 제가 목표치를 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다시 일이 돌아가서, 이게 이제 2892였죠. 근데 2700에서 2846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여기 보신 목표치가 지금 2785에서 2892. 자, 2700 이제 82는 지났으니까 여기도 이제 거의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조정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2892 정도까지 가면 거의 요 정도 아마 수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날짜가 15일이니까 이제 약 이틀 동안에 이런 현상을 보이면 밑으로 이제 꺾이던지 상승의 연속이 나오던지 하겠죠. 변곡일이니까. 변곡이라는 거는 상승을 지속할 건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설 건지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자, 이게 지금 하락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나 이런 경제 침체 우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반등이 나오는 거는 돈을 지금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상승을 해. 근데 지금 해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부양책을 펼치면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팔 국채가 없어서 이럴지도 몰라요. 자, 일본도 지금 자기 나라 국채를 거의 뭐 한 7, 80%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걸 좀 계속 사다 보니까 이 일본의 연기금들도 정부에서 이걸 지금 풀어줬다니까요.
야, 니네 가지고 있는 우리 일본 채권 우리한테 팔고 미국 채권을 5%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더 줬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유로존에서는 은행들이, 각국 은행들이 유로 가치 떨어지고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모두 미국 국채를 산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부족할 부분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얼싸구나 하고 받아먹을 걸 얘네들이. 자, 돈은 엄청 풀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선호를 한다. 달러를 엄청 푸는데도 미국 국채를 선호를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로존에서 미국 국채를 막 사. 가지고 있던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달러가 부족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메이저급 그나마 달러가 좀 풍부하다는 나라는 미국 국채산이라고 달러를 미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프론티어 신흥국들은 달러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금도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달러를 수급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달러가 무슨 이 달러 인덱스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응?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원하면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러 강세를 이유로 봤을 때 미국에서 달러가 나가면 다시 이게 들어와 가지고 반복이 이렇게 돼가면서 제가 통화 승수가 아닌 달러 승수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달러 강세로 이어질 거다 해서 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이 한 바퀴 돌면 2천이 되고 10바퀴 돌면 1억이 되고 100바퀴 돌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현금 수급이 잘 되면 100억이 돼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삐걱하면 굉장히 이 사람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달러 승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 막 들고 나는 게 엄청났는데 이거를 딱 미국에서 멈춰버렸어. 이게 난리 나는 거라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가세요?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식당을 하던 사람이 막 식당이 엄청 잘 돼서 야채고 뭐고 이렇게 막 들여오다가 계속 이게 막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손님이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야채도 외상으로 갖고 오고 돌아오면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딱 끊겨버리면 이게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물론 이제 또 다시 장사가 돼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 나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달러가 돌고 돌고 돌다가 지금 딱 막혔는데 그것도 또 줄인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달러 승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글로벌에서 달러가 이제 안 도는 거야. 근데 기축통화인 달러는 어떻게든 달러를 다시 글로벌로 내보내야 되는데 잠시 소강 상태를 두는 거지. 그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러는 더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면 왜 미국이 그런 달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이 달러가 강해지면 중국을 그냥 죽일 수도 있거든. 자, 아까 봤던 브로드 메이저 6개국 플러스 26개국이 모두 수출을 해서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큰데, 자, 유로도 달러가 필요해 가지고 미국 국채 사고 달러로 미국 국채 사고 이러면은 환율이 떨어지죠, 유로화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 환율이 떨어지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8위안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중국 이제 위안화도 분명한 거는 8위안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자, 얘네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8위안으로 올라가나 안 가나는, 제가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중국 위안화 8위안 목표치를 보냐면 요 밑에서부터 봤다니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중국 8위안 가나 안 가나 봐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8위안 간다. 근데 이거 이제 또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복잡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자칫 속아버리면은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달러인덱스가 지금 103달러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이게 103을 예상한 지가, 최고로 못 가도 103 갈 거다 한 게 이게 2017년 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상승이 나오고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까지 예견을 해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103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05하고 108하고 112하고 118, 115, 118이 있어요. 이거 다 저 목표치 외우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내용까지 했냐면, 유럽발 위기가 됐건 무슨 위기가 됐건 간에 2020년도 상반기에 나는 모르겠다.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달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강세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방송에서는 달러 약세로 보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달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지 이거는 달러 강세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남은 이런 위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로 인한 피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더 웃기는 얘기야, 이게. 분명한 거는, 이때 제가 이걸로 봐서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가면은 분명히 그게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미국 연준의 그 자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하고, 이거 지워져 버렸네 지금.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여기서 이제 한번 그 방송을 해드린 게 있는데, 신규 회원들하고 기존 회원들하고 지금 공부하신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이 다른 상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이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방송도 따로 해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그 주식 투자나 경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빠르면서, 아, 정말 왜 이걸 내가 이제 알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과열권 증시 조정과 미국 증시 이제 조정권, 왜 이미 S&P가 목표치가 가까워져 왔었잖아요. 아까 2782가 넘어서면서 이제 조정권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정을 가까우는 걸 많이 볼 때는 이 등락 비율이라는 걸 많이 봐요. 이 등락 비율은 이 지금 상승한 거하고 하락한 거하고 이걸 더해 가지고, 이게 ADR이라는 등락 비율, 이 차트 빨간 걸로 나타내는데요. 이걸 20MA라고 돼 있죠. 20일을 합해가지고 이걸 이제 차트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 30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뭐 50일짜리도 있고 100일짜리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이거 엑셀로 받아가지고 만들면은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과거에 어느 때보다 지금 153이나 나오고요.
어제는 뭐 이게 170 몇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등락 비율이. 요거 한번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조정권에는 왔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 급락 나올 때도 이 120 정도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도 보세요. 거의 100에서 120, 11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주가 여기 빠질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밀릴 때 보시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과열을 보인다는 거는 이게 주가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확연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표만 본다고 해석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뭐 지표 보고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가 뭐 달러를 본다든지 국제 정세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증시의 어떤 그 흐름을 본다든지 이래야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그 증시를 뒤로 미룬 이유가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전고점을 못 넘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요걸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우리 증시를 지금 보면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등락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간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저게 20일 거를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비율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도 그 비율은 내려와요. 근데 이제 거의 과열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자별로 등락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21개 마지막인데 하락이 700개 800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요런 게 줄어들면서 제가 봐서는 워낙 하락하고 지금 상승이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틀 정도 줄어들면은 미국 시장도 지금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요런 게 합해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 반전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두 개짜리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아마 등락 비율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등락 비율이요, 1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락이 짧았던 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이 등락 비율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왔을 때 그 밑에서 저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예상도를 그려줬던 부분은 한번 밀렸다 갈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스권 공부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상하의 고점 저점을 이 돌파를 해버리면 일단 방향성이 다시 한번 봅시다. 방향성이 위로 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정말로 이게 안 넘기를 바랬었는데 이 전에 247일짜리 이 고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여기에 표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이러면서 이틀 이렇게 내려오고 조정받고 목표치 차고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목표치를 먼저 가버리고, 자, 목표치를 먼저 가버리고, 목표치는 지금 저기 266 여기 한 61선 근처로 지금 보시는 게 아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때 한 5월 달쯤 또 하락이, 5월 초쯤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짜로 요런 하락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렇게 채우고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이라는 게, 제가 이제 박스권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이 박스권은 이 공간에서 사고 팔고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크거나 하락에 대한 더 기대가 더 컸을 때
이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자 다시 상승이 나와서 이런 또 박스권을 만든 거거든요. 아마 저에게 박스권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항상 제가 무슨 이 지수에 관련된 걸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분할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하루하루에 정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하루 목표치를 드렸는데 이렇게 5분봉으로 보시면 아무리 많이 밀리더라도 이 꼭지에서 제대로 매수만 하면 요 정도 빠질 때는 분명히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것까지도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연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많이 살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만 됐어도 이익 실현하고 뭐 거의 다 팔고 다시 이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하고 돼야지 이게 분명한 거는 분할 매도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100만원,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뭐 할 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똔똔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6번 정도, 뭐 보통 한두 시간 지나고, 자, 1시간 지나고 똑같이 여기서 또 사봐요. 그럼 여기서 수익 나면은 이거 팔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인버스 쪽으로 매수해가지고 요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이익 나면 어느 정도 계속 정리하면서 10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고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는데, 이날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올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매매 테크닉을 실현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취했던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특히나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매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에 맡겨서 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게 깨더라도 이게 이미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이제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갔을 때 2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봤지만은 이 박스권을 약간 깨고 내려갈 수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등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220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게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의 목표치에 더 근접한 부분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아마 요즘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전에 S&P 3336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목표치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줄줄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저도 어디서 이렇게 꺾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달러 부족에 의한 어떤 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 같으면 그냥 짧게 끊어가지고 5월 초까지는 그냥 한번 시장을 좀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투자 방침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면은 그냥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주식 차트로 지금 한번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이제 목표치 삼성전자는 아예 목표치가 나왔었어요. 62,600원이었는데 62,800원을 찍고 뭐 이것도 200원이나 틀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기 4만원대까지 빠지면서 지수보다 훨씬 더 적게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참 무슨 애국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애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기 이평선에 240이라고 지금 481선에 갇혀가지고 지금 시세의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241선을 뚫어도 이후에 이 저항이나 61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개미들이 많이 샀는데 올려봐야 얼마나 더 올려서 이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물론은 저는 아주 강하게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개미들이나 사람들을 속이려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번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만큼은 나도 모른다. 다만 사람들이 재상승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때까지가 그 꼭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사람들을 꼬셔서 먹으려면 분명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바닥이라고 하는 인식을 아예 없애고 또 떨어진다는 이런 거를 의심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의심이 풀리기 전까지는 얘가 올라가 버리는 것밖에 없다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반등해 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주 자금을 집행하느라고 눈이 시뻘개질 거예요. 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얘는 241선을 넘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꼬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61선 얘도 여기까지밖에는 못 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서 터치하고 내려와 버리고 약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한국전력도 여기 61선까지는 아마 갈 거고, 왜냐하면 이번 반등에서는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저 삼성생명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게 61선 앞두고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 근데 삼성전기나 이런 거는 빠져가지고 오히려 241선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에요. 이번 상승 때 작년 9월부터 상승을 주도했던 애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힘없이 맥없이 이러고 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 주는 게 상승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봐보세요. 거의 60일 가까이 왔어. 아니 뭐 공장이 멈춘다며, 기아차도 멈춘다며,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올라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포스코 이게 벌써 60일 다 왔잖아요. 이제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하면서 60일 안찬 것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아마 5월 초쯤에는 뭔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아주 높으니까, 어제 처음으로 개미들이 엄청 팔더라고요. 장이 좋으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애들 팔았는데 주식을 확 빼겠어요? 제가 어제 장중에는 특별하게 그 채팅으로 손으로 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장 끝나고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신용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신용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 차트를 보는 게 편하죠. 빠지고 나서 손절하고 이게 지금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여기서 못 사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신용이 막 주는 거는 빠지면서 겁나서 막 팔고 해서 신용이 이렇게 주는데, 이 신용이 다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신용은 이렇게 이제 막 늘어나면서 지금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내가 조금 그 착각을 해가지고 신용으로 얘기했는데, 저기 고객 애탁금을 봅시다.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고객 애탁금을 보면은 2020년도 4월 10일이 지금 요 정도 금액인데, 요걸 이제 차트로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차트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봤던 게 이제 비슷해 가지고 아까 신용 차트, 어쨌든 신용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신용은 조금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여기 3월 19일이 지금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 3월 19일 점차 빠지면서 늘어나다가, 근데 요즘에 이제 개미들도 상당히 좀 똑똑해졌어요. 주가가 빠지면은 이게 이제 그 3월 19일이 바닥이었죠. 요 바닥쯤에서 상당히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다, 바닥에서도 이게 지금 보면 여기까지 계속 증가하다 지금 여기까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객 애탁금이 이렇게 지금 증가를 억 원이니까 보세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44조가 지금 묶여 있다고요. 지금 애탁금이. 자, 애탁금이 지금 여기 4조 8천인가요? 48조, 47조, 8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47, 8조까지 여기 지금 올라가다가 47, 1억 6천억, 47조 6천억, 말이 잘 안 나오네. 47조 6천억까지 지금 증가하다가, 얘도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보인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아, 주식을 사고 있구나. 지금 올라가니까 더 사는구나. 지금 요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은데, 과연 여기서 확 빼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꿀럭꿀럭 하면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AI가 하는 일이겠죠. 컴퓨터가. 과연 얘를 위로 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갔다를 몇 번 이런 반복을 해도 이걸 믿게끔 만들면 신용도 늘어나고 예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우리가 발생을 하면, 아, 갑자기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되려면 이게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저점에 대한 쌍바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팔았던 돈들이 여기 올라갈 때는 요런 모양 같이 한번 딱 나와 버리면 우르르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지고 빠지더라도 웬만큼 싸졌구나 하고, 제가 어제 그 하락 패턴으로 본 상황을 알려드렸었죠. 2008년도 같은 경우에가 그런 경우가 좀 심했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분명하게 더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정말 실제로 2008년도에 여기서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갔다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여기서 돈 집행하고 여기서 돈 집행한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 바닥으로 해서 정말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는. 근데 돈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신용 그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피보나치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그려보면, 2018년부터 지금 거의 17년 말부터 빠지기 시작한 이 부분이요. 자, 이제 피보나치를 이렇게 한번 요 위에서 그려보면, 물론 작년에 S&P 나오듯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우리 증시는 여기 아직 50% 정도가 안 왔죠. 지금 이 보시면 2008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걸 보고 얘기를 하지.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보면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고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약 지금 여기도 38% 정도네요. 그쵸?
38% 정도가 회복한 상태고, 요게 이제 50% 정도 되는 게 아까 266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정도 오면은 지금 여기 박스권도 지금 여기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가 일단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야 이거 떡볶 김에 제사 지내자 하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9일부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재미를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정말 빠르면은 이 목요일부터도 이게 나올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진 건 뭐냐면, 잘하면은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코스닥 150 연결도 보면 얘는 지금 박스권 근처까지는 지금 와서 버벅대고 있는데, 과연 얘도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펼쳐질지, 그 코스닥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얘가 이 박스를 쉽게 뚫고 올라갈지는, 이날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박스에 부딪혀 가지고 이 제약바이오들도 상당히 지금 상승이 높았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조금은 힘들지 않느냐 봤는데, 그래도 뒷심이 상당히 높고 61선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버팀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조금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980 정도를 일단 목표치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참고하셔서 시장을 함께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달러를 한번 봅시다. 미 달러는 어차피 주식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118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180원, 1150원, 그리고 1136원, 이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목표치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뭐 내려오더라도 뭐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180원 정도가 가장 유력한데, 여기에서 아마 달러를 좀 많이 바꿔 나가면서 문제가 아마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바꿔 나가려면 1150원 여기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 향후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걸 기조로 보시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증시 이것도 봤고요. 지금 달러는 점점 부족할 것이다. IMF에 신청한 나라들이 90여 개국이 되면서 신흥국은 점차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나 이런 이머징 마켓들은 지금 통화 수합 해 놓은 거나 뭐나 이런 게 아마 미국으로 빠져갈 거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는 거, 시스템화가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스템화가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만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채권도 팔고 뭐하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달러를 걷어들이고 다시 풀고 하는 걸 보면 마치 채권업자 같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자랑 뭐 갚을 거 딱 돈을 빌려주고, 잘해봐, 너는 살려도 나중에 우리가 뽑아먹을 게 많아, 정말 이러는 거 같고, 정말 신흥국들이 지금 달러가 부족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정말 장기라도 빼내, 이게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장기라도 다 빼낼 이런 지금 태세로 신흥국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달러 회수 들어가는 미 연준에 보면 각 통화 승수가 감소됐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걸 줄이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달러가 엄청 부족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5월 4일부터 이제 이길 레포를 그러니까 하루짜리 레포를 1회로 이제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회귀를 한다니까 이 5월 4일을 기점으로 아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줄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 5월 초에 아마 이게 이제 그 10일 이전일 겁니다. 아마 10일 이전에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아마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카페 회원들에게 차라리 이럴 때는 모두 현금화하고 이걸 손대지 말고 한 20% 정도만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에 뭐 좀 즐기면서 매매를 하다가 5월 초를 맞이하는 게 이제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투표 날이니까 투표들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